저 여자가 죽은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강정수의 손에서 커피컵이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휴게소 바닥에 쏟아지며 갈색 웅덩이를 만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집중됐지만 정수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8살 아들 준우가 가리키는 방향만이 눈에 들어왔죠. 휴게소 벤치에 앉아 있는 여자. 정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가슴 한복판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여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고 때가 묻은 회색 후드티와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깨는 무너져 있었고 등은 구부정했죠. 전형적인 노숙인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얼굴은 정수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안 돼. 4년 전 병원 침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아내 윤서영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어요. 똑같은 눈썹, 똑같은 코, 똑같은 입술, 심지어 턱선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준우가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올려다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이는 단순히 닮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을 뿐이었죠. 4년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준우는 겨우 4살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엄마의 얼굴은 사진 속에서만 존재하는 추상적인 기억이었어요. 아빠, 정말 엄마 같지 않아요? 사진에서 본 엄마랑 똑같은데요? 준우의 말이 정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정수의 뇌리에 4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서영이 처음 아프다고 말했던 그날. 여보, 요즘 너무 피곤해요. 병원 한번 가봐야겠어요.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었죠.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3기 췌장암. 의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었죠. 그 순간 정수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영과 함께 그렸던 모든 미래가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휴게소 직원이 걱정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정수는 그제야 자신이 쏟아진 커피 앞에 멍하니 서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치우겠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할게요. 다치신 곳은 없으시죠?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그 여자를 바라봤어요.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실이었어요. 꿈도 환상도 아니었죠. 정수는 무의식 중에 그 여자에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목이 바짝 말랐어요. 여자는 작은 봉지에서 빵 부스러기를 꺼내 먹고 있었어요. 손톱은 길고 더러웠고 손등에는 상처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옆모습은 서영이 아침에 토스트를 먹던 그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정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정수의 숨이 멎었습니다. 정면에서 본 얼굴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서영과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서영의 눈에는 항상 따뜻함이 있었지만 이 여자의 눈에는 경계심과 차가움이 가득했습니다. 뭐요? 여자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목소리조차 서영과 비슷했습니다. 정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당신이 제 아내와 똑같이 생겼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었죠.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혹시 돈 없어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여자가 날카롭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수보다 한 뼘 정도 작은 키였습니다. 서영과 똑같은 키였어요. 여자는 작은 가방을 들고 휴게소 반대편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어요. 이 여자를 그냥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왜 서영과 똑같이 생겼을까?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잠깐만요. 정수가 소리쳤어요. 여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뒤따라가면서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어요. 이거라도 받으세요. 밥이라도 드시라고. 여자가 돌아봤어요. 돈을 보는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필요 없어요. 여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 갑자기 저한테 돈을 주려고 하는 거죠?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수는 당황했어요. 선의로 하는 일인데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특히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는요. 여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불신이 담겨 있었어요. 세상에 대한,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었죠.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정수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여자는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멀리서 준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가 화장실에서 나와 아버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아들에게 가야 하지만 이 여자를 놓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정수는 명함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아들에게로 달려갔어요. 차 안에서 정수는 백미러로 그 여자를 지켜봤어요. 여자는 떨어진 명함을 주었습니다. 잠시 들여다보더니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휴게소를 벗어나 도로 반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빠, 왜 계속 저기만 봐요? 준우가 궁금해했어요. 정수는 시동을 걸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자신도 아직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부산까지 가는 3시간 동안 정수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여자의 얼굴만 맴돌았습니다. 서영과 똑같았지만 완전히 다른 그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이것이 강정수와 이수진의 운명적인 첫 만남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5성급 호텔에 도착한 것은 저녁 7시였어요. 정수는 체크인을 마치고 준우와 함께 스위트룸에 들어갔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휴게소에서 본 그 여자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빠, 저녁 뭐 먹을까요? 준우가 침대에 폴짝 뛰어올라 물었어요. 아이는 여행의 설렘으로 들떠 있었죠. 룸서비스 시킬까? 아니면 나가서 먹을까? 정수는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온 신경이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정수가 발코니로 나가 바다를 바라보는 동안 4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서영이 처음 병원에서 진단을 받던 날. 췌장암 3기입니다. 수술은 불가능하고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의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어요. 그 순간 정수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서영은 의외로 침착했었죠.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하지만 정수는 그렇지 못했어요. 밤마다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서영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야 했으니까요. 6개월간의 투병 기간은 정수에게 가장 길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매일 병원을 오가면서도 회사 일을 처리해야 했고 어린 준우를 돌봐야 했습니다. 서영은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졌어요. 하지만 가발을 쓰고도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준우를 바라보는 눈빛은 변함없이 따뜻했어요. 준우야, 엄마가 조금만 더 아프고 나면
다시 함께 놀 수 있을 거야. 서영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했어요. 정수는 그런 아내가 너무 고마웠고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서영이 세상을 떠나던 날 정수는 병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어요. 새벽 4시쯤 서영이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여보. 서영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늘었어요. 응, 말하지 마. 힘들잖아. 준우 잘 부탁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것이 서영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30분 후 서영은 정수의 손을 잡은 채로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장례식 후 몇 달 동안 정수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어요. 회사 일은 부사장이 대신 처리했고 준우는 베이비시터가 돌봤습니다. 정수는 서영의 옷장을 그대로 두었어요. 향수 냄새마저 그대로 보존하려고 했죠. 때로는 서영의 베개를 안고 잠들기도 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새로 시작하라고 조언했지만 정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서영 없는 인생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전화 받아요. 준우의 목소리에 정수가 현실로 돌아왔어요. 핸드폰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박지은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정수야, 잘 도착했어? 지은의 목소리는 항상 그랬듯 차분하고 따뜻했어요. 2년 전부터 정수와 교제하고 있는 그녀는 회사의 전무이사이기도 했습니다. 응, 방금 호텔에 들어왔어. 준우는 잘 있고? 잘 있어. 신나서 난리야. 박지은은 서영이 세상을 떠난 지 2년 후에 정수의 인생에 나타났어요. 회사의 신규 프로젝트를 담당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 관계였어요. 하지만 지은이 보여준 따뜻함과 배려가 정수의 마음을 조금씩 열었습니다. 특히 준우를 친자식처럼 돌봐주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랑 연애해도 되는 거야? 정수가 처음 고백하던 날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바보야, 사랑의 자격증이 어디 있어? 하지만 정수는 항상 지은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신이 지은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외로움 때문에 의존하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은 그런 정수의 마음을 알면서도 기다려줬어요. 서영의 사진이 거실에 걸려 있어도 불편해하지 않았고 준우가 엄마라고 부르지 않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시간이 필요한 건 당연해. 나는 기다릴 수 있어. 지은의 이런 배려가 정수에게는 더욱 부담스러웠어요. 전화를 끊은 후 정수는 다시 휴게소에서 본 그 여자를 떠올렸어요. 너무나 선명한 기억이었습니다. 서영과 똑같은 얼굴, 하지만 완전히 다른 눈빛. 혹시 정수의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어요. 서영에게 형제자매는 없었어요. 외동딸이라고 장인어른이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냥 우연히 닮은 사람이겠지, 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빠, 오늘 그 아줌마 왜 엄마랑 똑같이 생겼을까요? 준우가 룸서비스 음식을 먹으며 물었어요. 아이는 여전히 그 일을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우연이야. 세상에는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거든. 정수는 대충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그날 밤 정수는 잠들 수 없었어요. 옆 침대에서 준우는 깊게 잠들어 있었지만 정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 바다가 보였어요. 달빛이 바다 위에 반짝이고 있었죠. 서영과 신혼여행으로 부산에 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바다가 정말 예쁘다. 나중에 준우 낳으면 가족여행으로 또 와야겠어. 서영이 정수의 팔짱을 끼며 말했던 모습이 생생했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정수는 결심을 굳혔어요. 서울로 돌아가면 그 여자를 다시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강한 끌림이 있었어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였죠. 마치 운명이 자신을 그 여자에게 이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핸드폰을 들고 신뢰하는 사립탐정 김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오후에 만날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있습니다.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떤 일이신가요?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타이핑했어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자세한 건 만나서 이야기할게요. 이렇게 해서 정수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휴게소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대한 수수께끼의 시작이었던 거죠.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오후 정수는 강남역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김 실장을 만났어요. 김 실장은 50대 후반의 베테랑 사립탐정으로 정수가 10년 전부터 신뢰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으신데요? 김 실장이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어요. 날카로운 관찰력은 여전했습니다. 정수는 핸드폰을 꺼내 휴게소에서 몰래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수진의 옆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을 찾아주세요. 김 실장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혹시 사모님과 관련이? 그게 바로 문제예요. 너무 닮았어서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김 실장은 작은 수첩을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안성휴게소에서 목격하신 거군요. 시간대는? 어제 오후 2시경이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빵을 먹고 있었고 옷차림으로 봐서는 노숙인으로 보였습니다. 연령대는 30대 초반 정도. 김 실장이 펜을 멈추고 정수를 바라봤어요. 사장님, 실례가 안 된다면 왜 이분을 찾으시려는 건가요? 단순한 호기심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자신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었으니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알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이틀 후 김 실장에게서 첫 번째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몇 가지 알아낸 게 있습니다. 안성 지역 사회복지기관들을 탐문해 봤는데 그 여성과 비슷한 인물을 본 적이 있다는 증언이 있어요. 정수는 급하게 김 실장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중요한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안성시 사회복지관의 이선영 상담사가 증언했습니다. 한 달 전쯤 그 여성이 상담을 받으러 온 적이 있대요. 김 실장이 파일을 펼치며 설명했어요. 상담 내용은 개인정보라서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름이 이수진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이수진 씨가 20년 넘게 각종 사회복지기관의 도움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는 점이에요. 김 실장의 말에 정수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20년이면 어릴 때부터였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은 서울 은평구의 한 아동보호기관이에요. 1995년 당시 7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수는 빠르게 계산해 봤어요. 1995년이면 수진이 7살, 그렇다면 지금 35살쯤 되는 거였어요. 서영보다 3살 많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김 실장이 파일을 넘기며 말했어요. 보통 아동보호기관 기록에는 보호자나 가족 정보가 있는데 이수진 씨의 경우는 완전히 공백이에요. 마치 갑자기 세상에 나타난 사람 같다는 뜻입니다. 김 실장은 더 충격적인 정보를 꺼냈어요. 1995년 당시 신문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그해 봄
서울 은평구에서 5살 여아 유괴 사건이 있었어요. 정수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유괴? 네, 당시 큰 이슈가 됐던 사건입니다. 신원불명의 5살 여아가 놀이터에서 실종됐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2년 후 그 아이가 스스로 경찰서에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아이는 자신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해서 보호시설에서 수진이라고 불러주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의 이름이 된 거죠. 김 실장이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보여줬어요. 흐릿한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녀의 모습이 있었어요. 경찰 조사 결과 아이는 유괴범에게서 도망쳐 나왔다고 진술했대요. 하지만 2년간의 기억은 대부분 지워져 있었고 유괴범도 끝내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김 실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 유괴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은평구 응암동입니다. 사모님 윤서영 씨가 어릴 때 살던 동네와 정확히 같아요. 정수는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같은 시기에. 그럼 혹시 둘이 알던 사이였을까요? 더 놀라운 건 유괴 당시 이수진이 실종된 놀이터가 김 실장이 잠시 멈췄어요. 윤서영 씨 집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입니다. 같은 놀이터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서영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떠올려 봤습니다. 서영은 항상 외로웠다고 말했어요. 외동딸이라서 심심했어라고 자주 말하곤 했죠. 그런데 혹시 김 실장님, 1995년 당시 응암동에 살던 윤서영 씨 가족 정보도 조사해 주세요. 이미 예상하고 조사해뒀습니다. 김 실장이 또 다른 파일을 꺼냈어요. 윤서영 씨 가족은 1995년 당시 응암동 123번지에 거주했습니다. 아버지 윤종석, 어머니 박영애, 그리고 딸 윤서영. 그럼 이수진이 실종된 곳과 불과 500m 떨어진 거리예요. 정수는 머리를 감쌌어요.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 비슷한 나이, 그리고 무엇보다 똑같은 얼굴. 이 모든 게 우연일 리가 없었어요. 김 실장님 혹시 서영이와 수진이 자매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김 실장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더 조사해 봤습니다. 하지만 윤서영 씨 가족의 공식 기록상으로는 자녀가 윤서영 한 명뿐이에요. 공식 기록상으로는요? 네, 출생신고, 주민등록, 가족관계 증명서, 모든 곳에 윤서영 씨만 등재되어 있습니다. 정수는 갑자기 서늘한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장인어른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서영의 부모님은 항상 서영을 소중한 외동딸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만약 쌍둥이가 있었다면? 김 실장님, 윤서영 씨 부모님과 직접 만날 필요가 있겠어요. 사장님, 그건 신중하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오해를 받으시면. 괜찮아요.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정수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먼저 이수진 씨부터 다시 만나봐야 하지 않을까요? 김 실장이 제안했어요. 안성 지역을 중심으로 수소문해 본 결과 주로 고속도로 휴게소나 터미널 근처에서 목격됩니다. 일정한 거주지는 없는 것 같고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이번 주말 안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추적해 보겠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진과 다시 만나면 뭘 말해야 할까?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정수는 준우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지은은 야근이라서 집에 없었습니다. 아빠, 그 아줌마 다시 만날 거예요? 준우가 갑자기 물었어요.
어떤 아줌마? 휴게소에서 본 엄마 닮은 아줌마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정수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왜? 다시 만나고 싶어? 네. 정말 엄마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신기해요. 준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이에게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정수에게는 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서영의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거실벽에 걸린 결혼사진 속 서영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혹시 너한테 자매가 있었던 거야? 왜 말해주지 않았어? 정수는 사진 속 서영에게 속삭였어요. 물론 대답은 없었지만 왠지 서영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지은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만뒀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내일 장인어른 댁에 가봐야겠어. 정수는 마음을 굳혔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이라는 여자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야 했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정수의 앞길을 비춰주려는 것처럼요. 다음 날 오후 정수는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장인어른 댁을 찾았어요. 30년 넘게 살고 있는 낡은 아파트였지만 서영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현관문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장모님 박영애 씨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 정수야. 갑자기 웬일이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박영애 씨는 60대 후반이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어요. 서영을 많이 닮은 얼굴이었죠. 하지만 오늘 정수에게는 그 얼굴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혹시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 하는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됐거든요. 아버님은 계세요? 응, 거실에서 TV 보고 있어. 들어와. 거실로 들어서자 장인어른 윤종석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사위가 웬일이야? 준우는 안 왔어? 오늘은 혼자 왔어요. 아버님, 어머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정수의 진지한 표정에 두 분의 얼굴도 굳어졌어요. 뭔가 심각한 이야기가 있다는 걸 직감하셨나 봐요. 뭔 일인데 그리 심각하니? 장인어른이 TV 볼륨을 낮추며 물었어요. 정수는 핸드폰을 꺼내 휴게소에서 찍은 수진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비록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옆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이분을 아세요? 장모님이 사진을 보자마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어머. 장인어른도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안경을 벗었다 다시 썼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수야, 이 사진을 어디서 찍은 거니? 안성 휴게소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준우가 서영이와 똑같이 생겼다고 해서 봤더니 정수는 말을 멈췄어요. 두 분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강했거든요. 단순히 닮은 사람을 본 정도의 반응이 아니었어요. 혹시 아세요? 이분을?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30년 넘게 함께 산 부부만의 무언의 소통이었죠. 마침내 장인어른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야, 앉아라. 정수는 소파에 앉았어요. 두 분의 표정이 너무 심각해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사실은 서영이한테 자매가 있었어. 정수의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어요.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게 되니 충격이 컸습니다. 쌍둥이였어. 서영이와 미영이. 장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이와 미영이는 정말 똑같이 생겼었거든.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모님이 과거를 회상하며 말씀하셨어요. 성격은 정반대였어.
서영이는 조용하고 차분했는데 미영이는 활발하고 장난꾸러기였지. 둘이 함께 있으면 집안이 떠나갈 듯 시끄러웠거든. 정수는 서영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상상해 봤어요. 두 명의 서영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말이에요. 그런데 미영이가 5살 되던 해봄에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995년 4월 15일이었어.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지. 장인어른이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이들을 놀이터에 데려갔거든. 서영이와 미영이가 그네를 타고 놀고 있었는데 잠깐 다른 엄마와 이야기하느라 한눈을 팔았어. 장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0분도 안 됐어. 그런데 돌아보니 미영이가 없어진 거야. 서영이 혼자 그네에 앉아서 미영이가 어디 갔지? 하고 있었거든. 정수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5살 아이가 갑자기 사라진다는 건 부모에게 어떤 충격일지 상상이 갔거든요. 경찰에 신고하고 온 동네를 뒤졌어. 밤새도록 미영이 이름을 부르며 찾아다녔지. 장인어른의 목소리에도 30년 전의 절망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CCTV도 별로 없던 시절이었고 목격자도 없었어. 미영이는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거든. 그때 서영이는 어떻게 했어요? 정수가 물었어요. 서영이가 제일 힘들어했어. 매일 미영이 언제 와? 미영이 어디 있어? 하고 물어봤거든. 아이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장모님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6개월, 1년, 2년. 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 장인어른이 말을 이었어요. 경찰도 점점 수사를 축소했고 우리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서영이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미영이가 먼 곳에 여행 갔다고 했어. 그러다가 하늘나라로 갔다고. 거짓말을 했지.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가 너무 어려서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거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미영이 기억도 희미해졌고 우리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 장인어른이 고백했어요. 한순간 방심한 게 평생의 후회가 됐지. 미영이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아있기는 한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거든. 그래서 서영이를 더욱 애지중지하게 됐어. 남은 딸만큼은 절대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 장모님이 덧붙였어요. 정수는 서영의 과보호적인 부모님의 모습이 이해됐어요. 한 딸을 잃은 트라우마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왜 서영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라서도 계속 숨기셨잖아요. 정수의 질문에 두 분이 또다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서영이가 중학생 때였나?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 나 혼자라서 외롭다. 형제자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장모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말해줄까 고민했어. 하지만 안 됐거든. 서영이가 너무 행복해 보였어. 우리가 준 사랑으로 충분히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으니까. 미영이 이야기를 하면 서영이도 상처받을 것 같았어. 잃어버린 자매에 대한 죄책감이나 그리움으로 괴로워할까봐. 장인어른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숨기기로 했지. 서영이가 결혼하고 준우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도 혹시 미영이가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서영이가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지. 정수는 목이 메어왔어요. 30년간 부모님이 혼자 짊어지신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갔거든요. 그런데 정수야, 그 사진 속 사람이 정말.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영이 맞는 것 같니?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DNA 검사를 해보려고 해요. 확실히 하고 싶어요. 장모님이 정수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정수야, 만약 정말 미영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가족이잖아요. 정수의 말에 장모님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30년 만에 잃어버린 딸을 찾을 수도 있다는 희망과 그동안 딸이 어떤 고생을 했을까 하는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던 거죠. 우리 미영이를 정말 다시 볼 수 있을까? 네, 꼭 찾아서 데려올게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정수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꼭 안아드렸어요. 이 순간 그들은 단순히 사위와 장인, 장모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가족을 함께 찾아가는 동반자였어요. 거실벽에 걸린 서영의 어린 시절 사진이 유난히 밝게 보였어요. 그 옆자리에 있어야 했을 또 다른 아이의 자리가 이제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나왔어요. 이제 정말로 미영이를 찾아 집으로 데려올 시간이었습니다. 장인어른 댁을 나온 후 김 실장에게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이수진 씨를 찾았어요. 내일 당장 만날 수 있을까요? 벌써 찾으셨다고요? 어떻게?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 당신이 제 아내의 쌍둥이 자매예요라고 바로 말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우니까요. 핸드폰을 들고 박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회사에 늦을 것 같아. 무슨 일인데? 어제부터 이상하던데. 지은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곧 설명해 줄게. 조금만 기다려줘. 김 실장이 조사한 결과 수지는 서울역 근처의 쪽방촌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월 30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는데 화장실도 공용이었죠. 정수가 그 골목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답답해 왔어요. 서영의 자매가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다니.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저기 계세요. 김 실장이 가리킨 곳을 보니 수진이 작은 상자에 앉아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며칠 전 휴게소에서 본 것보다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발걸음 소리에 수진이 고개를 들었죠. 당신. 수진이 정수를 알아봤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휴게소에서 뵀던. 기억해요. 그런데 왜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스토킹하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세상에 대한 불신이 가득 담겨 있었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정수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단 이거라도 받으세요. 따뜻한 곳에서 식사하시라고요. 수진이 봉투를 흘끔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공짜는 없어요. 뭘 원하는 거죠? 정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혹시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있어요? 가족이나 집에 대한.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과거 이야기는 그녀에게 금기였거든요. 왜 그런 걸 물어봐요? 관계없는 사람이. 관계 있어요. 아주 깊은 관계가요. 정수가 핸드폰을 꺼내 서영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수진이 사진을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제 아내였어요. 4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당신과 너무 닮았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수지는 한동안 서영의 사진을 말없이 바라봤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똑같네요. 저랑. 그래서 부탁이 있어요. DNA 검사를 같이 받아주세요. DNA? 왜요? 혹시 당신과 제 아내가
자매일 가능성이 있어요. 쌍둥이일 수도 있고요. 수진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행복한 웃음이 아니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예쁜 분의 자매라고요? 말도 안 돼요. 외모는 똑같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수지는 고민에 빠졌어요. 평생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갑자기 가족이 있다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만약 정말 자매라면 어쩌게요? 전 이미 망가진 사람인데. 망가진 게 아니에요. 힘들었을 뿐이죠. 정수의 진심 어린 말에 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저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글자도 잘 모르고 예의범절도 몰라요. 그런 저를 가족이라고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지금 여기에요. 정수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결국 수진이 DNA 검사에 동의했어요. 정수는 그녀를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수진은 계속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런 좋은 차를 타본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무서워요. 수진이 갑자기 말했어요. 뭐가 무서워요? 만약 진짜 자매라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약 자매가 아니라면 또 혼자가 되는 거잖아요. 정수는 수진을 이해했어요.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말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전 당신을 도와드릴 거예요. 약속해요.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구강 점막을 면봉으로 채취하는 것뿐이었죠.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의사의 말에 수진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어디서 지내실 거예요? 정수가 물었어요. 그냥 원래 지내던 곳에서요. 안 돼요. 제가 호텔을 잡아드릴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전 괜찮아요. 하지만 정수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가족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그런 열악한 곳에 혼자 둘 수는 없었거든요. 일주일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정수는 매일 수진이 지내는 호텔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서로에게 익숙해졌어요. 수진은 호텔 생활이 신기했어요. 깨끗한 침대, 따뜻한 물이 나오는 샤워실, 룸서비스까지 꿈만 같았죠. 이런 생활을 평생 해봤을까요? 만약 유괴당하지 않았다면. 수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분명히 행복했을 거예요. 사랑받으며 자랐을 테니까요. 정수의 말에 수진이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일주일이 지났어요. 정수와 수진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가는 길에 둘 다 말이 없었어요. 너무 긴장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파일을 보며 말했어요. 정수와 수진의 심장이 동시에 쿵쾅거렸습니다. 일치율이 99.9%입니다. 일란성 쌍둥이가 확실합니다. 그 순간 정수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수진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확실합니다. 축하드려요. 병원을 나오는 길에 수진이 갑자기 멈춰 섰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전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정수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일단 부모님을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30년 동안 당신을 그리워하셨어요. 수진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평생 혼자였던 그녀에게 갑자기 가족이 생긴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정말 저를 받아주실까요? 당연해요. 당신은 소중한 딸이에요. 그리고 정수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서영이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자신의 쌍둥이 자매를 찾았다는 걸 알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윤미영으로서의 진짜 삶이 말이에요. DNA 검사 결과를 받은 다음 날 정수는 수진을 데리고 장인어른 댁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수진은 계속 손을 비비며 불안해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실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30년 동안 당신을 그리워하셨어요. 정수가 수진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차가운 손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수진의 다리가 덜덜 떨렸어요. 정수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장모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정수예요. 중요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장모님이 수진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영아, 우리 미영이구나. 엄마. 거실에서 뛰어나온 장인어른도 수진을 보자 눈물을 터뜨렸어요. 30년 전 5살 모습 그대로였거든요. 얼굴은 어른이 됐지만 눈망울은 똑같았습니다. 미영아, 정말 우리 미영이구나.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장인어른이 수진을 꽉 안았어요. 수진은 어찌할 바를 모르며 얼떨떨해했습니다. 태어나서 이런 따뜻한 포옹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 정말 딸이 맞나요?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에 장모님이 수진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그럼 당연하지. 너는 우리의 소중한 딸이야. 미영아. 거실에 앉아서 장모님이 수진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마치 다시 잃어버릴까봐 걱정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매일 밤 기도했어. 미영이가 어디 있든 건강하게 살고 있게 해달라고.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찰서에도 수없이 갔어. 혹시 소식이 있나 싶어서. 비슷한 나이 아이가 발견됐다는 소식만 들어도 달려갔지. 장인어른도 말을 이었어요. 네 방도 그대로 뒀어.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서영이 짐 정리할 때도 네 것만큼은 못 버리겠더라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자신을 찾아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너 어릴 때 말이야. 서영이보다 훨씬 말썽꾸러기였어. 장모님이 수진의 손을 쓰다듬으며 추억을 들려줬어요. 서영이는 조용히 그림 그리고 책 보는 걸 좋아했는데 넌 하루 종일 뛰어다녔어. 개구쟁이였지. 그리고 음식 투정이 심했어. 당근 싫다고 막 울었거든. 그래서 엄마가 당근을 갈아서 햄버거에 몰래 넣어줬지. 장인어른의 말에 정수가 놀랐어요. 지금도 당근을 안 드세요? 네. 어릴 때부터 당근만 보면 토할 것 같았어요. 수진의 대답에 장모님이 손뼉을 쳤어요. 역시 우리 미영이가 맞네. 태생이 그런 거였구나. 서영이랑 너는 정말 한 몸 같았어. 서영이가 아프면 너도 아프고, 네가 우니까 서영이도 같이 울고. 장모님이 옛날 이야기를 계속 들려줬어요. 그런데 유괴당한 그날도 서영이가 집에 와서 계속 미영이 어디 갔지? 미영이가 없으면 안 되라고 울었어. 마치 자기 반쪽이 없어진 것처럼. 정수는 서영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서영이 가끔 내가 쌍둥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이유가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본능적으로 잃어버린 자매를 그리워했던 거죠. 서영이가 결혼할 때도 부케를 던지면서 미영아, 너도 행복하렴이라고 혼잣말했어. 우리만 들었지. 장인어른의 말에 정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감동적인 재회 후 정수는 수진을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어요. 강남의 깔끔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방 2개의 거실, 주방이 있는 넓은 공간이었어요. 여기서 제가 사는 거예요? 수진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이제부터 여기가 집이에요. 정수가 열쇠를 수진의 손에 쥐어줬어요. 수진은 열쇠를 꽉 움켜쥐고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평생 내 집이라는 게 없었는데 정말 제 집인가요? 당연해요. 가족이니까요. 수진은 집 안 곳곳을 둘러봤어요. 깨끗한 화장실, 따뜻한 물이 나오는 샤워기, 냉장고, 세탁기.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정수는 수진을 강남의 미용학원에 등록시켜줬어요. 수진이 손재주가 좋다는 걸 알았거든요. 헤어 기술을 배워보시는 게 어때요? 커트, 펌, 염색 같은 기초부터 천천히요. 저 같은 사람도 배울 수 있을까요? 당연해요. 누구나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첫 수업날 수지는 긴장해서 손이 떨렸어요. 다른 학생들은 모두 젊고 예뻐 보였거든요. 자신만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강사 선생님이 친절했어요. 손동작이 정말 섬세하네요. 헤어 디자인에 천부적 재능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말에 수진이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수진이 새 집에 정착한 지 2주가 지났을 때 정수가 준우를 데리고 놀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미영 이모. 준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정수가 미리 설명해 줬거든요. 수진이 엄마의 쌍둥이 자매라고요. 안녕, 준우야. 이모가 처음이라 어색하지? 수진이 준우 눈높이에 맞춰 앉았어요. 아이를 대하는 게 어색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모가 엄마랑 똑같이 생겨서 신기해요. 준우의 순수한 말에 수진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모, 같이 게임해요. 준우가 수진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수진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이와 놀아봤습니다. 미용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수진에게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선 외모부터 달라졌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화장도 배웠어요. 옷도 깔끔한 걸로 골라 입기 시작했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거울 보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수진이 새로 산 화장대 거울을 보며 말했어요. 예쁘죠? 원래 이렇게 예쁜 사람이었어요. 정수의 말에 수진이 수줍게 웃었어요. 자신을 예쁘다고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2달째 수진은 헤어 기초 과정을 수료했어요. 수료증을 받던 날 수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상장이에요. 떨리는 손으로 수료증을 받아든 수진의 모습에 정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축하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마워요. 정수 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수진이 정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저녁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모시고 축하 식사를 했어요. 작은 식당이었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이었죠. 이제 중급 과정을 들어보시는 게 어때요? 미용학원 원장이 제안했어요. 수진의 실력이 빠르게 늘고 있었거든요. 정말 괜찮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소리예요? 실습 모델들이 수진 씨가 해준 헤어스타일을 보고 계속 문의해요. 재능이 있으시다고요. 원장의 말에 수진이 자신감을 얻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해볼게요. 열심히 할게요. 수진의 목소리에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수진은 새 집에서 장인어른, 장모님, 정수, 준우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서툴지만 열심히 요리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김치찌개 간이 딱 좋네. 장모님이 수진이 끓인 찌개를 맛보며 칭찬했어요. 정말요? 어제 유튜브 보고 연습했거든요. 수진이 수줍게 웃었어요.
가족들을 위해 요리하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거든요. 식사 후 모두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준우는 수진의 무릎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정수는 이 평온한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서영이 세상을 떠난 후 느껴보지 못했던 완전한 가족의 느낌이었습니다. 서영아, 고마워. 이런 선물을 줘서. 정수가 마음속으로 서영에게 말했어요. 분명히 서영이 하늘에서 이 모든 일을 도와준 것 같았거든요. 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30년 동안 혼자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생긴 거였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기적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윤미영으로서의 진짜 삶이 말이에요. 수진이 새로운 삶에 적응해가고 있을 무렵 박지은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어요. 정수가 요즘 자주 외출하고 전화도 자주 받지 않았거든요. 강정수 그룹 본사 전무이사실에서 지은이 서류를 정리하다가 정수의 비서에게 물었어요. 회장님, 요즘 일정이 많이 바뀌네요? 네, 개인적인 일로 외출이 잦으시더라고요. 비서의 대답에 지은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2년간 교제하면서 정수가 이렇게 비밀스럽게 행동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지은이 정수의 집을 방문했을 때도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요즘 무슨 일 있어? 계속 다른 생각하는 것 같던데.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하지만 정수의 표정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지은은 여자의 직감으로 뭔가 중대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지은은 정수를 미행했어요. 자신도 이런 행동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불안감을 참을 수 없었거든요. 정수는 강남의 한 오피스텔로 향했어요. 지은이 차에서 지켜보니 정수가 한 여자와 함께 나왔습니다. 그 순간 지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 여자는 서영이었어요. 아니, 서영과 똑같이 생긴 누군가였습니다. 이게 무슨... 지은이 중얼거렸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나타날 리는 없잖아요. 그럼 대체 저 여자는 누구일까? 정수와 그 여자가 함께 미용학원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본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지은은 자신이 아는 사립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회사 일로 종종 이용하던 사람이었죠. 정수를 미행해 주세요. 최근 만나는 사람들, 가는 곳들 모두 조사해서 보고서 작성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신가요? 일주일 안에요. 최대한 자세히 부탁드려요. 전화를 끊은 후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만약 정수가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면 그것도 서영과 똑같이 생긴 여자와 말이에요. 말도 안 돼.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최악의 상황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후 지은은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받았어요. 그 여자의 이름은 이수진, 전직 노숙인이었고 최근에 정수가 돌봐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DNA 검사까지 받았다는 사실이었어요. DNA 검사? 왜? 지은이 탐정에게 물었어요.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서울대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결과도 나왔다고 합니다. 아마 혈연관계를 확인하려는 것 같은데요. 혈연관계? 지은의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서영과 똑같이 생긴 여자와 혈연관계라니. 설마 자매? 더 자세히 조사해 주세요. 이 여자의 과거, 정수와 어떤 관계인지 모든 걸 알고 싶어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며칠 후
지은은 정수와 수진이 준우와 함께 가족처럼 식사하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아늑한 분위기의 한식당이었는데 마치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준우가 수진을 이모라고 부르는 것도 들었어요. 지은의 가슴에 질투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2년 동안 자신은 준우에게 지은 이모였는데 갑자기 나타난 여자가 더 가까운 관계가 되다니. 내 자리를 빼앗으려는 거야? 지은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회사에서의 영향력도, 정수와의 관계도, 심지어 준우와의 관계까지 모든 게 위협받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은은 결단을 내렸어요. 이 여자를 정수 곁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언론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지은이 아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연예계 가십 전문 기자였죠.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어떤 이야기인데요? 강정수 그룹 회장이 죽은 아내와 똑같이 생긴 전직 노숙인과 만나고 있어요. 심지어 그 여자를 위해 집까지 마련해줬다고 하네요. 전화 너머로 기자의 관심이 느껴졌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사진, 동영상, 모든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과거 이력도요. 일주일 후 인터넷 언론에 기사가 떴어요. 제목은 자극적이었습니다. 강정수 그룹 회장, 죽은 아내 닮은 노숙인과 불륜설. 기사에는 정수와 수진이 함께 있는 사진들이 실려 있었어요. 물론 왜곡된 해석이 가득했죠. 재벌 2세의 기이한 취향, 죽은 아내에 대한 비정상적 집착 같은 표현들이 눈에 띄었어요. 댓글들도 악성이었어요. 역시 재벌들은 다르네. 불쌍한 건 아들이다. 노숙인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면 뭔가. 그날 오후 미용학원에서 수업을 받던 수진이 다른 학생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기 나온 사람이 수진 씨 아니야? 어머, 정말 똑같네. 재벌이랑 스캔들 났다는. 수진이 그들이 보고 있는 핸드폰 화면을 보자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자신과 정수의 사진이 선정적인 제목과 함께 인터넷에 퍼져 있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에 다른 학생들이 시선을 피했어요. 수진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강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수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30년 만에 찾은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정수도 기사를 보고 격분했어요. 사실을 완전히 왜곡한 내용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도할 이유가 뭐가 있다고. 정수는 즉시 법무팀에 연락했어요. 이 기사 쓴 기자랑 언론사 모두 고발하세요. 명예훼손으로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곳에 퍼진 상황이라 완전히 막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무팀장의 말에 정수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무엇보다 수진이 상처받을까봐 걱정됐어요. 겨우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이런 일로 다시 무너질까봐요. 그날 저녁 정수가 수진의 집을 방문했을 때 수진은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어요. 미안해요. 제가 정수 씨에게 피해를 끼쳤네요. 무슨 소리예요? 피해를 끼친 건 우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볼 거예요. 정수 씨도 저 때문에.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은 조용히 살아야 해요. 욕심부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한편 지은은 기사 반응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니 대부분 부정적이었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야. 지은은 다음 단계를 준비했어요. 더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계획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 자리를 빼앗으려는 건 용서할 수 없거든.
지은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2년간 쌓아온 자신의 지위와 미래의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수지는 미용학원 출석도 뜸해졌고 정수와의 만남도 피하려 했습니다. 겨우 찾은 행복이 다시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번 일의 배우를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 실장님, 이 기사가 어떻게 나온 건지 조사해 주세요. 누가 정보를 흘렸는지, 누가 사진을 찍었는지 모든 걸 알아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수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멀리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지만 정수의 눈에는 굴복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이틀 후 김 실장이 놀라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정수를 찾아왔어요. 그의 표정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사장님, 범인을 찾았습니다. 누구요? 박지은 전무입니다. 정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확실한가요? 네, 기자와 통화한 기록도 있고 사진을 제공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탐정을 고용해서 이수진 씨를 미행시킨 것까지 모든 증거가 있어요. 정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2년간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니.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더 있습니다. 추가 기사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정수는 회사에서 지은을 불렀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지은의 얼굴에는 평소처럼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왜 부르셨어요? 바쁘신데. 앉으세요. 정수의 차가운 목소리에 지은이 의아해했어요. 뭔가 심각한 이야기인가 봐요? 그렇죠. 아주 심각한 이야기예요. 정수가 조사 자료를 지은 앞에 던졌어요.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이 한 일들이에요. 기자에게 정보를 흘리고 사진을 제공하고 탐정까지 고용해서 수진 씨를 미행시킨 모든 기록이 여기 있어요. 지은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미 들킨 상황에서 변명은 무의미했죠. 그래요. 제가 했어요. 지은이 당당하게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해해줘요. 당신이 갑자기 달라졌잖아요. 비밀스럽게 행동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저는 그냥 불안했어요. 불안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남을 해쳐도 된다는 거예요? 남이 아니에요. 저는 당신의 연인이고 이 회사의 전무이기도 해요. 갑자기 나타난 여자가 모든 걸 빼앗아 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정수에게는 변명으로 들렸습니다. 수진 씨는 제 처제예요. 가족이라고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죽은 아내와 똑같이 생긴 여자를. 당신이 그 여자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요. 정수는 깊이 한숨을 쉬었어요. 지은의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수진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가족에는 아니었으니까요. 지은 씨,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이에요. 뭐라고요? 연인으로서의 관계도 회사에서의 파트너십도 모두 끝이에요. 사표를 써주세요. 지은이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 미쳤어요? 2년 동안 함께 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여자 때문에 저를 버린다고요? 당신이 먼저 선을 넘었어요. 무고한 사람을 해치려 했으니까요. 무고하다고요? 그 여자가 정말 순수한 의도로 당신에게 다가온 거라고 생각해요? 그날 저녁 정수는 언론사를 직접 찾아갔어요. 기사를 쓴 기자와 편집장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사 삭제와 정정 보도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도한 내용은 모두 사실 확인을 거친 사실 확인이요? 전직 노숙인과 불륜이라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정수의 날카로운 반박에 기자가 말을 잃었어요. 그분은 제 아내의 쌍둥이 자매입니다. 30년 전 유괴당해 헤어졌다가 최근에 찾은 가족이에요. 이런 사연을 왜곡해서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게 언론의 역할인가요? 편집장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사정이 있었다면 내일까지 정정 기사를 내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틀 후 정수는 수진을 설득해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어요. 진실을 직접 말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거든요. 정말 괜찮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게 되는데. 괜찮아요. 진실을 말하면 사람들이 이해할 거예요. 기자회견장에는 많은 기자들이 모였어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원고를 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입니다. 플래시가 터지자 수진이 잠시 멈췄어요. 정수가 옆에서 격려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최근 저와 강정수 회장님에 대한 잘못된 보도가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어 이 자리에 섰어요. 저는 5살 때 유괴당해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때로는 거리에서, 때로는 여관에서.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강정수 회장님을 만나게 됐고 DNA 검사를 통해 제가 윤서영의 쌍둥이 자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저는 불륜의 상대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30년 만에 찾은 소중한 가족이에요. 잘못된 추측으로 상처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진이 깊이 고개를 숙이자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기자회견 영상이 방송되고 인터넷에 퍼지자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다니 30년 만에 가족 상봉에 눈물이 났다. 처음 보도한 언론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수진의 솔직하고 진실한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노숙인이었던 과거도 힘들었던 시간들도 숨기지 않고 털어놓는 용기에 박수를 보낸 거죠. 저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진실을 말하다니 진짜 강한 사람이다라는 반응이 줄을 이뤘어요. 정수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수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한편 김 실장의 추가 조사로 지은의 다른 불법 행위들도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박지른 전무가 회사 자금을 유용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뭐라고요? 지난 2년간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회사 돈을 빼돌렸어요. 총 30억 원 정도 됩니다. 정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연인으로서의 배신도 모자라 회사 돈까지 훔쳤다니. 증거는 확실한가요? 네, 은행 계좌 추적과 계약서, 위조 증거 모두 확보했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검찰에도 고발장을 접수해 주시고요. 사흘 후 지은이 경찰서에 소환됐어요. 횡령과 배임,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였습니다. 이 모든 게 그 여자 때문이에요. 지은이 경찰서에서 소리쳤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즉시 해고됐고 언론들도 그녀의 불법 행위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강정수 그룹 전무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 질투로 시작된 복수가 부른 몰락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법원은 지은에게 실형 2년을 선고했어요. 횡령한 금액을 모두 배상하라는 명령도 함께였습니다. 정수는 법원을 나오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된 것이 안타까웠지만 동시에 정의가 실현된 것에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수진이 정수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네, 정말 끝났어요.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지은이 사라진 후 정수와 수진의 일상은 평온해졌어요. 수진은 다시 미용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사람들도 이제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수진 씨, 정말 대단해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당당하게 진실을 말하다니. 미용학원 원장이 칭찬했어요.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어느 저녁 정수와 수진이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석양이 강물에 비쳐 아름다웠습니다. 고마워요. 정수 씨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도 고마워요. 수진 씨 덕분에 진짜 용기가 뭔지 배웠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강물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에는 그들 두 사람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을 거였어요. 박지은 사건이 모두 정리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저녁, 정수는 수진을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어요.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봄날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여기 오자고 했어요? 수진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강바람에 머리카락이 살랑거렸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요. 정수의 진지한 표정에 수진도 긴장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았거든요.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며 정수가 입을 열었어요. 수진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수진이 깜짝 놀랐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수 씨, 처음에는 서영이와 닮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당신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수진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영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대신이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이에요. 서영이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고 그래서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정수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용기, 진실함, 강인함, 모든 게 저를 감동시켰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평생 처음 받아보는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었거든요. 정말 서영이 때문이 아니에요? 수진의 불안한 질문에 정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서영이는 제 과거예요. 소중한 추억이지만 이제는 추억일 뿐이에요. 당신은 제 현재이고 미래예요. 정수가 수진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서영이는 온순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당신은 거칠지만 진실하고 약하지만 강인해요. 완전히 다른 매력이에요. 저는 학력도 없고 예쁘지도 않고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의 진실한 마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수지는 마음속으로 혼잣말했어요. 정말 이런 행복이 자신에게 올 수 있는 걸까? 30년 동안 혼자였는데 갑자기 가족도 생기고 사랑까지. 무서워요. 수진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뭐가 무서워요? 행복해지는 게 무서워요. 언젠가 다시 모든 걸 잃을까봐. 정수가 수진을 꽉 안았어요. 그녀의 불안감이 전해져 왔습니다. 절대 잃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며칠 후 수진은 강남의 한 고급 미용실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미용학원을 수료한 후 취업한 첫 직장이었습니다. 수진 씨, 정말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원장이 수진이 한 펌을 보며 칭찬했어요. 고객님들도 수진 씨를 많이 찾으세요. 손길이 부드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진은 일하는 모습이 달라져 있었어요. 자신감이 생겼고 미소도 많아졌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신기해요. 첫 월급을 받던 날 수지는 눈물을 흘렸어요. 정당하게 일해서 받은 첫 월급이었거든요. 미용실에서 일하며 수지는 점점 자립하게 됐어요. 더 이상 정수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제 정수 씨가 없어도 혼자 살 수 있어요. 수진이 어느 날 정수에게 말했어요. 그게 좋은 일이죠. 의존이 아니라 선택이어야 사랑이 진짜가 되니까요. 정수의 대답에 수진이 미소 지었어요. 정수는 자신을 구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동반자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수진이 정수의 집에서 준우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수진 이모, 아빠가 이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준우의 순진한 말에 수진이 당황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아빠가 이모 이야기할 때 표정이 달라져요. 웃고 있거든요. 준우의 말에 수진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이의 순수한 눈에도 정수의 마음이 보였나 봐요. 그때 정수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어요. 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빠 이야기요. 준우가 활짝 웃었어요. 저녁 식사 후 정수와 수진이 베란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준우가 저를 정말 가족처럼 받아들여줘서 고마워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진짜 가족이 누군지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정수의 말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이제 알겠어요. 가족이 뭔지. 이런 마음이었구나. 어떤 마음이요? 무조건 사랑하고 지키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끼는 마음. 수진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수진이 놀랐어요. 정말이요? 네, 정말이에요. 당신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싶어요. 정수가 반지를 꺼냈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의미 있는 반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됐을 때 답해주세요. 기다릴게요. 정수의 배려에 수진의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수진은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30년 동안 혼자였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무서워하지 말자. 행복해질 자격이 나에게도 있어. 수진이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다음 날 수진은 정수에게 답을 줬어요. 네, 결혼할게요. 정말이요? 네, 정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받아들일게요.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혼인신고는 언제 할까요? 천천히 해요. 준우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고 부모님께도 정식으로 인사드려야 하니까. 정수의 배려에 수진이 감동했어요. 모든 것을 급하게 진행하지 않고 모든 가족이 편안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이었거든요. 며칠 후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정식으로 결혼 의사를 밝혔어요. 미영아, 정말 행복할 수 있겠니? 장모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정수 씨와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됐어. 우리 딸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장인어른의 축복에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가족의 축복을 받는 결혼. 꿈만 같았습니다. 저녁 한강공원을 다시 산책하며 정수가 말했어요. 서영아, 고마워. 이런 선물을 줘서. 하늘의 서영도 분명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자신의 쌍둥이 자매가 행복을 찾은 걸 말이에요. 두 사람의 새로운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진정한 사랑이었어요. 1년이 지났어요. 강남역 근처의 작은 미용실 헤어 스튜디오 미영의 문에는 예약 대기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수진이 직접 운영하는 이곳은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거든요.
원장님, 오늘도 예약이 꽉 찼어요. 직원이 스케줄표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수지는 이제 원장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고마워요. 모든 손님께 최선을 다해드려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이는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거울 앞에 앉은 손님이 감탄했어요. 원장님 손은 정말 마술 같아요. 이렇게 예뻐진 적이 없어요. 고마워요. 손님이 예뻐 보이시니까 제가 더 기뻐요. 점심시간 수지는 미용실 매출을 확인하며 뿌듯해했어요. 월 매출이 3천만 원을 넘어섰거든요.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네요. 수진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노숙인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사업자가 되다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수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오늘 저녁은 집에서 먹어요. 준우가 수진 이모 특제 김치찌개를 먹고 싶다고 하네요. 사랑해요. 문자를 읽고 수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는 수진 이모가 아니라 엄마가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저녁 수진은 정수와 준우가 사는 집으로 향했어요. 결혼 후에는 이곳이 진짜 집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수진 이모. 준우가 현관까지 마중 나와 수진을 안았어요. 이제 10살이 된 준우는 수진을 진짜 가족처럼 따랐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미술 시간에 가족 그림 그렸는데 이모도 그렸어요. 준우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줬어요. 아빠, 수진 이모, 그리고 자신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와, 정말 잘 그렸네. 수진이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그림 속에서 자신은 행복한 표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김치찌개 냄새가 정말 좋네요. 정수가 주방에서 요리하는 수진을 뒤에서 안았어요. 깜짝이야. 준우가 보고 있다고요. 아빠랑 수진 이모가 사랑하는 거 맞죠? 준우의 순진한 질문에 두 사람이 웃었어요. 맞아. 아빠가 수진 이모를 정말 많이 사랑해. 정수가 대답했어요. 그럼 결혼하면 수진 이모가 진짜 엄마가 되는 거예요? 응, 그렇지. 기대되니? 네. 빨리 결혼해요. 준우의 재촉에 수진과 정수가 박장대소했어요. 식사 후 정수와 수진은 결혼 준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예식장은 소규모로 하는 게 어때요? 가족들만 모여서 조용히. 수진이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화려한 것보다 의미 있는 게 더 중요하죠. 정수가 동의했어요. 하지만 웨딩드레스는 꼭 입고 싶어요.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거든요. 수진의 소망에 정수가 미소 지었어요. 당연하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될 거예요. 주말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새 집에 놀러 오셨어요. 미영아, 정말 많이 변했구나.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장모님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30년 동안 저를 찾아주셔서. 뭔 소리야. 네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지. 장인어른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서영이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야. 자기 쌍둥이 자매가 이렇게 행복해진 걸 보면서 말이야. 장모님의 말에 모든 이들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날 밤 수지는 혼자 있는 시간에 과거를 돌아봤어요. 5살에 유괴당했던 그날부터 30년 동안의 힘든 시간들.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고마워, 모든 시간들아. 힘들었지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줘서. 수진이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과거의 상처들이 이제는 자신을 강하게 만든 경험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 사진첩을 보니 1년간 쌓인 행복한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가족들과의 추억, 미용실에서의 보람찬 순간들,
정수와의 달콤한 데이트,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어요.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지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30년간의 고생이 전혀 보이지 않는 행복한 신부였습니다. 미영아, 정말 예쁘다. 장모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엄마. 수진도 감동해서 울음이 나왔어요. 울면 화장 지워져요. 웃어요, 웃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농담하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어요. 신랑 강정수 씨, 신부 이수진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예, 맞이하겠습니다. 정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찬 것이었어요. 신부 이수진 씨, 신랑 강정수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예, 맞이하겠습니다. 수진도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반지를 끼우는 순간 하늘에서 따뜻한 빛이 내려오는 것 같았어요. 분명 서영이도 축복하고 있을 거예요.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준우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제 수진 이모가 정말 우리 엄마가 됐어요. 정말 기뻐요. 아이의 순수한 기쁨에 모든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수진이 준우를 꼭 안았어요. 준우야, 엄마가 정말 사랑해. 저도 엄마 사랑해요. 정수도 가족을 꼭 안았어요. 마침내 완전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세 가족은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수지는 계속 미용실을 운영했고 정수는 회사 일을, 준우는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어요. 여보, 행복해요? 어느 저녁 정수가 물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이런 행복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수진이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영이가 준 가장 큰 선물이에요. 2년 후 수진과 정수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딸이었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서희는 어때요? 서영이의 서자와 희망의 희자로요. 정수의 제안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서희. 서영이도 기뻐할 거예요. 아기 서희를 안고 있는 수진의 얼굴에는 완전한 행복이 피어 있었어요. 준우도 이제 중학생이 됐지만 여전히 수진을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서희가 저랑 닮은 것 같아요. 그래. 오빠를 많이 닮으면 좋겠다.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정수, 수진, 준우, 그리고 아기 서희까지.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더 있었어요. 서영의 사진이었죠. 그녀도 이 행복한 가족의 일원처럼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서영아, 정말 고마워. 이런 행복을 선물해줘서. 수진이 마음속으로 인사했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계절, 새로운 희망, 그리고 영원히 계속될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수진의 인생에서 진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된 거였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며 들으셨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와 이야기가 언제나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따뜻한 행복이 함께하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